신라와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모신. 그동안 왕의 상징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었다. 그 비밀을 풀어준 것이 고구려 고분 벽화다. 달려드는 적군을 내리치는 데 쓰인 고구려 기병의 무기였던 것이다. 어쩌면 신라와 백제 군대는 이 모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들 고분에서 발굴된 이 모신은 이 금으로 만들어진 아주 얇고 가벼운 신발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신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병사들은 이 신발 밑창에 촘촘히 못을 박은 이 신을 신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 신은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기병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가 알려준 사실들입니다. 이 그동안에 발굴된 이 고구려의 고분은 2만여 개에 달합니다. 이 대부분 이 수도가 있었던 압록강 부근의 이 지반과 이 평양 부근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이 도굴범들에 의해서 훼손당해서 유물이나 유적은 남아있질 않고, 다만 이 무덤 내부 벽면에 가득히 그려진 이 벽화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분들 중에서 이 벽화를 남긴 고분은 90여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중 특별히 이 무기와 무사가 등장하는 고분은 28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구려군이 어떻게 무장을 하고 어떤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5세기 초 이 대제국을 일군 고구려 힘의 비밀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장 많은 무사들이 등장하는 안악 3호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악 3호분이 발굴된 것은 1949년. 평양에서 120km 떨어진 황해도 안악군 류설리에 위치해 있다. 이 고분은 외부는 흙으로 덮고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고분의 벽화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것인가? 이 안악 3호분은 무덤 주인을 놓고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쪽 측실에 남아있는 일부 기록에 4세기 중반 중국 천연에서 고구려로 망명한 귀화인 동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름까지 분명히 적어놓았으니 무덤 주인은 동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악 3호분의 주인은 고구려 왕이라는 주장도 있다. 무덤 가운데 가장 크게 그려놓은 이 사람이 곧 무덤 주인이다. 그런데 당시 왕이 사용한 귀면 부채와 왕의 상징으로 알려진 모자, 즉 백나관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무덤 주인은 고구려 왕이라는 것이다. 고분 안쪽 전실로 들어서면 동쪽 회랑에서 대형 벽화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대행렬도다. 이 대행렬도는 지금껏 알려진 벽화 중에서 가장 크고 등장인물 또한 가장 많은 250여 명에 이른다.
선두엔 여러 악기를 든 고추약대가 행렬을 이끌고 중반 부분부터는 군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행렬에 참가한 병사들의 무기가 다양하다. 도끼를 든 이가 있는가 하면 창을 든 이도 있고 갑옷으로 중무장한 병사의 모습도 보인다. (4세기) 중엽 고구려군의 실체를 알기 위해선 행렬도에 담긴 병사들의 무기와 무장 상태를 점검해야 했다. 우선 전체 모습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작업은 무장 상태와 들고 있는 무기 종류에 따라 병사 한 명씩을 확대해 선과 색의 상태를 정리하고 실제 행렬처럼 복원시킬 것이다. 이 복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색의 복원. 우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다. 연단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여기서는 색깔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한 4-5가지라고 봐지는데 흰색은 호분 즉 조개가루, 빨간 적색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진사 즉 시나타. 행렬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색은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과 갈색 등 사용된 색은 모두 5가지다. 그 젓갈색들 이런 것은 전부 천연 안료로서 형태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선은 검은색으로 처리했다. 병사들이 입은 옷과 얼굴은 대부분 색이 바랬기 때문에 원래 색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이제 병사들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났다. 말을 탄 기병 중엔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가 있다. 병사가 탄 말 역시 갑옷으로 무장했다. 행렬의 맨 뒷부분엔 갑옷을 입지 않은 기병도 있다. 기병들은 이렇게 무장 상태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음이 확인된다. 말을 타지 않은 병사의 경우 가장 앞부분에 창수들이 포진해 있다. 창수의 경우 여러 형태로 그려놓은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칼을 든 병사의 모습도 보인다. 이들이 지닌 칼은 모두 칼 몸의 한쪽에만 날이 있는 외날 칼이다. 다음은 도끼를 든 병사. 다른 병사들과 달리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행렬 가운데엔 어깨에 활을 메고 허리엔 화살통을 찬 궁수들도 있다. (50여) 명의 병사들이 호위한 군사 대행렬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1600년 전 고구려 군대는 어떤 무기를 보유했고 군사들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막강 군사력을 보유했던 고구려 군대 위용이 벽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이 안악 사모분의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대행렬도는 높이가 2m, 길이가 6m의 이 커다란 한 장의 판석 위에 빈틈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규모도 물론 최고지만, 자,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을 잠시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참 표정이 아주 하나같이 생생합니다. 게다가 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병사입니다. 이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병사들이 입은 이 갑옷의 형태가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십 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찰갑이라고 부르지요.
게다가 이 병사는 이 말까지도 온통 갑옷으로 둘러 씌웠습니다. 과연 고구려 군대에는 이런 기병이 존재하고 있었던 걸까요? 철갑으로 중무장한 기병들. 이 기병들의 무장 상태가 이 벽화와 같은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 발굴에 성공한 서울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무기와 무장 상태를 알려주는 유물이 다량 발굴됐다. 출토 유물 중 무기류로는 화살촉이 가장 많고 도끼와 창도 있다. 유적지 곳곳엔 병사들이 구축한 진지의 흔적들도 남아있다. 공간이 하나 있고, 이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제일 남쪽은 아무 시설이 없는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차산에서 철갑옷으로 중무장한 기병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유물 중 투구는 단 하나. 발굴 당시엔 머리에 쓰는 둥그런 형태만 남았다고 여겼으나 함께 나온 여러 개의 철편 조각들을 조사한 결과 이 투구는 철 조각들을 이어 만든 투구였다. 유물을 토대로 복원한 고구려 철갑 기병의 투구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아차산의 또 다른 곳에서 크기가 똑같은 철편들이 발굴됐다. 발굴팀은 이것이 갑옷을 만드는 재료, 즉 철갑의 재료임을 밝혀냈다. 이것으로 벽화 속 기병의 무장 상태를 확인했다. 기병들의 무장은 철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동안 발굴된 갑옷은 가장 우수하다는 가야의 판갑이었다. 고구려의 철갑과는 전혀 다른 형태다. 백여 개의 철편을 3분의 1씩 겹쳐지게 가죽끈으로 이어 만든 철갑은 판갑에 비해 가볍고 튼튼하다. 고구려의 철갑이 한 단계 앞서는 우수한 갑옷인 것이다. 현대적으로 봐서는 아주 고급 소재로 만든 이른바 21세기형 전투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볍고 그러면서도 외부의 충격을 잘 흡수해내고 또 쉽게 뚫리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아주 신흥 병기라 할까요? 그런 것인데 당시 고구려가 철 재련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벽화 속에도 남아있다. 압록강 부근 지반 지역에서 발굴된 5회분 4호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제철신이 그것이다. 쇠를 부젓가락으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마치로 두드리고 있는 제철신의 모습이 벽화 천장에 그려져 있다. 쇠갑옷으로 무장한 기병대를 5,000기, 10,000기씩 동원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제철업 수준도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고구려의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찰갑 같은 경우도 고구려 유적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찰갑이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제 실물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헌상으로나 아니면 인형 형태로는 이제 같은 시기 중국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실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고구려의 찰갑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중국과도 대등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찰갑을 말에도 입혔을까?
현재 고구려 유적은 출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야 유적을 통해 말 갑옷의 형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말 갑옷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이 갑옷은 분명 찰갑이다. 판갑이 대부분이었던 가야 지역에서 왜 찰갑이 발견된 것일까? 함안 가야 유적과 고구려 벽화 속의 말 갑옷 형태를 비교해보자. 말 얼굴 가리개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 말 갑옷도 마찬가지다. 5세기 가야 유적이 4세기 중엽 안악 3호분의 벽화와 완벽하게 닮아있다. (5세기라면) 광개토 대왕의 5만 대군이 가야 지역에 내려와 전투를 벌인 직후다. 그 영향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지난 95년 북한은 강원도의 천령 지역에서 말의 무장에 관한 중요한 발굴에 성공했다. 땅속에서 흙으로 만든 수십 개의 말 인형을 찾아내는데 몸통과 얼굴에 갑옷을 두른 무장한 말 인형들이었다. 3, 4세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이 발굴로 고구려는 가야보다 최소한 100여 년 앞서 말에도 무장을 시켰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완벽한 무장을 갖춘 말과 병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적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항상 이상하니까 이 말이 겁을 먹고요. 그다음에 이 병사들도 겁을 먹게 되죠. 그리고 또 활이나 새날 쏘았을 때 이 중장기명이 잘 죽질 않습니다. 죽질 않고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매우 위협적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최근의 상황과 비교하면 6.25 때 북한군 탱커가 계속 우리 아군이 뭐 총이나 대포를 쏘아도 끄떡도 안 하고 밀고 내려오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사와 말이 온통 철갑으로 두른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적과 제대로 싸울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은 삼실총 공성도 벽화가 해결해준다. 철갑 기병의 몸놀림이 매우 유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정도라면 실전에서도 큰 몫을 맡았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철갑 기병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철갑 기병은 우선 자기 키의 2배나 되는 긴 창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실총 벽화는 못신을 소개한다. 말을 탄 철갑 기병과 말에서 내린 2명의 병사 모두 못신을 신고 있다. 달려드는 적군을 말 위에서 내려칠 때 사용하는 무기였다. 신라와 백제에서 이 못신을 왕의 부장품으로 남겼다는 사실은 당시 못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케 한다. 예전에 이제 벽화가 주목되지 않았을 때 이 스파이크화죠. 이 스파이크화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무덤에 그냥 부장되기만 하는 비실용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경주의 식리총이라든가 이런 몇몇 무덤에서 이제 금동으로 만든 스파이크화가 나왔는데 비실용화라는 견해가 강했었어요. 근데 고구려의 삼실청 벽화라든가 몇몇 벽화를 보면은 실제 전투에서 이 스파이크화를 더 신고 전투에 임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로 보아서는 아마 그 기병의 경우에
이 스파이크화를 신고 보병이 접근한 것을 이제 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세기부터 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한 고구려의 신병기 철갑기병. 그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철갑기병에 관한 기록은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는 이 동천왕 때 이미 철갑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그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행렬도를 보면은 이 철갑기병의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8명입니다. 이 벽화만 보면 이 철갑기병이 고구려 군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갑기병이 등장하는 다른 벽화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평양 부근에서 발굴된 덕흥리 고분의 행렬도입니다. 이 고분의 행렬은 이 안악 3호분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철갑기병은 아주 크게 그렸고 행렬을 사방에서 호위하고 있으며 그 수도 11명이나 됩니다. 이 참가한 인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화를 보면 이 철갑기병이 고구려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악 3호분이 만들어진 것이 357년, 그리고 덕흥리 고분이 만들어진 것이 408년이니까 이 두 고분 사이에는 대략 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사이에 이 철갑기병에 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고구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악 3호분이 만들어지던 4세기 중엽의 상황은 이랬다. 남으로 중국 한나라의 세력권에 있던 낭랑 대방구를 몰아낼 정도로 세력을 키운 고구려는 요동 진출을 시도한다. 당시 요동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모용 선비족의 극성을 공격한 것이다. 요동 지역을 어느 세력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만주 지역 전체에 대한 이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특히 고구려는 이 중국 이 현토군 세력하고의 대결 과정을 통해서 이 국가를 건설하고 또 현토군 세력을 서쪽으로 계속 몰아내면서 이 국가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세력하고의 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요동 지역 확보가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악 3호분이 만들어진 지 30년 뒤인 385년, 삼국사기는 모용 선비족이 세운 후연과 밀고 밀리는 접전 상황을 전해준다. 고구려의 본격적인 요동 정벌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10년 뒤인 395년, 광개토 대왕은 비려, 즉 거란을 정벌하고 후연의 국경지대를 거쳐 돌아왔다. 이것은 광개토 대왕 때 이르러 요동을 확고하게 점령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성공은 고구려 군대 일대 변화를 예고한다. 요동에 진출한 고구려 군대는 이곳 무순 지방을 손에 넣는다. 무순은 오늘날에도 철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무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안산엔 지금도 만주 일대에서 가장 큰 제철소가 자리 잡고 있다. 안산이라면 고구려 사람들이 철을 캐내 갔다는 바로 그 지역이다. 1500년 전에도 이처럼 철이 나고 제철 기술이 발달한 지역을 광개토 대왕이 손에 넣은 것이다. 지방은 지금도 동북아 최대의 철산지로 알려져 있듯이 철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신성이라든가 특히
안시성이 있었던 해성이라든가 그 밑에 안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미 한시대부터 유명한 철산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바로 철 생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동지방에 진출했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철을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402년 광개토 대왕의 군대는 요하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후연의 숙군성을 공격한다. 그리고 2년 뒤 연군, 지금의 북경까지 진출한다. 407년 광개토 대왕의 군대는 후연과의 오랜 전쟁에 쐐기를 박았다. 북이와 더불어 중국 일대의 패자였던 후연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의 비문은 후연 공격으로 갑옷 마녀필을 노획했다고 전한다. 갑옷 마녀필이 전리품이라면 실제 후연의 군대는 갑옷으로 중무장했을 것이다. 이런 군대를 고구려가 섬멸한 것이다. 고구려는 이미 초기부터 김하군단을 활용을 했거든요. 동천왕 때는 철기 5천이 동원됐고요. 특히 광개토대왕 때는 이미 10년조에 신라를 구원할 때 보기 5만을 파견합니다. 보병과 기병이 공동으로 동원된 것이죠. 그리고 17년째에 보면은 후연과의 싸움으로 추정되는데 여기 역시 보기 5만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때 고구려가 쌓은 후연이라는 나라는 유목민족이거든요. 이들은 김하군단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고구려는 승리하면서 약 1만에 달하는 개갑, 이를테면 김하와 관련된 그런 무기들을 다수 노획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당시 고구려가 철로 중무장한 기병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병을 가진 후연과 싸움에서 승리했고 여기서 기병과 관련된 많은 무기를 노획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군대가 다수의 철기 중무장병을 중심으로 했고 보병이 일부 지원된 형태였을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악 3호분이 만들어지고 50년이 흐르는 사이 광개토 대왕의 주력 부대로 자리 잡은 철갑 기병을 발판으로 고구려 대제국 건설은 완성돼 갔다. 요동지방의 패권을 장악한 고구려는 그 대가로 얻게 된 다량의 철을 시류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귀한 철을 얻게 된 시류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튼튼한 말을 고구려에 보냅니다. 그 말들이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전쟁 때 아주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5세기 철갑 기병을 주축으로 한 군사력을 보강한 뒤에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 군대에는 철갑 기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병의 무기 또한 최고 수준에 있어야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 상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 역시 이 대행렬도입니다. 여기 칼을 든 병사가 있습니다. 이 칼 손잡이에 둥근 고리가 달려 있다고 해서 환도라고 부르는데 이 고구려 병사들은 내려치기에 적합한 칼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병의 주 무기인 창을 들고 있는 병사도 있습니다. 이 기병은 긴 창을 갖고 있지만은 이 보병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이 짧은 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려드는 적을 찌르기에는 그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병들이 사용하는 이 창의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아마 이것은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는 데 적합하도록 이 고안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끼를 든 병사들, 부월수라고 부릅니다. 이 도끼나 낫은 예로부터 주로 농사일에 사용되는 그런 기구인데 이 전쟁에서의 부월수의 역할은 창수가 기병을 말에서 끌어내리면은 달려들어서 내려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병사들은 활을 든 궁수들입니다. 보병이나 기병이 모두 사용했던 이 활은
고구려의 최대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은 좀 특이하군요. 활 시위가 풀어져 있는데도 활이 완전히 거꾸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활이 실제 이렇게 구부러진다면 대단한 탄력성일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성능 좋은 활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고대 전투에 있어서 활은 대단히 중요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벽화 속에 활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고구려 사람들에게도 활은 가장 중요한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 활, 그 성능이 어느 정도였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대대로 우리 활을 만들어 온 맥궁 기능 보유자를 찾았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와 물소뿔, 소 힘줄이다. 이것은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다. 그리고 조금씩 불에 달궈 재료를 유연하게 만든다. 그리고는 활 전체를 180도 이상으로 뒤집어 활 시위를 건다. 최고의 활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좋은 탄력 재료를 한 데다가 또 활을 줄을 걸 적에 190도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걸고 난 뒤에 당겼다 놓으면 원위치로 가니라고 탄력 경계에 멀리 가고 탄력이 좋지요. 그런데 딴 타국 할 때는요 190도 이래 돌려서 줄 거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할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원위치대로 만들어 것 같으면 현재 사람은 쉬어서 쏠 수가 없어요. 당겨봐야 알아. 당겨봐야 한다고. 그의 재료 중 최고의 것은 물소뿔. 이 물소뿔이 고구려 활에 쓰였다면 오늘의 전통 활은 고구려에서 완성된 것이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이 재료를 과연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 당시 고구려는 주변 국가들과 많은 교육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광개토대왕 말년에 남연과 교육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남연은 오늘날 산동 지방에 있거든요. 해양을 통해서 교육을 한 것인데 이때 교육 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라는 겁니다. 물소를 받게 됩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당시 남연에게 천리마, 좋은 말과 그다음에 그 생웅피, 고음 가죽으로 만든 말다래를 선물로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남연의 모용처는 바로 그 수와 능원조, 앵무새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수란 것은 바로 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에 달린 뿔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규모의 수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 생산되는 물소의 뿔로 활의 재료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재료는 밝혀졌다. 그러나 활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형태는 벽화를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고구려 활이다. 길이가 짧아 기병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단궁이다. 수렵도엔 그 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나 있다. 사냥감을 발견한 젊은이가 활 시위를 당겼다. 활의 성능을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는 화살촉이다. 화살촉의 강도에 따라 관통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이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구이동에선 무려 3,000여 점의 화살촉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 이 화살촉들은 더 이상의 부식을 막기 위해 보존 처리 중에 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날카로움이 간직돼 있다. 모양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가늘고 뾰족한 송곳형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진짜 놀라게 된 거는 그중에 화살촉이 있었는데요. 화살촉이 수량으로는 약 3,000점 가량이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화살촉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그 화살촉의 날이나 또는 그 몸통의 그 철심이 그대로 보일 정도로 아주 양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1500년 동안 형태를 유지한 이 화살촉의 성분은 어땠을까? 최근 완료된 성분 분석 결과 불순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순도 높은 강철로 나타났다. 게다가 탄소량이 평균 0.51%로 오늘날 사용하는 특수강과 맞먹는 강도였다. 결국 이 화살촉은 쇳물을 녹이고 탄소를 줄이는 과정을 거친 초강을 반복해서 두들겨 강도를 높이는 단조법으로 제작됐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화살촉의 성능은 어느 정도였을까? 실제 화살을 만들어 실험해 보기로 했다. 성분 분석 결과 밝혀진 대로 철의 2~3배 강도를 지닌 초강을 이용해 단조법으로 만들 것을 의뢰했다. 초강을 불에 달군 뒤 단조가 시작됐다. 화살머리의 형태는 구이동 유물과 같게 만들었고 길이 역시 유물과 같은 25cm로 정했다. 화살촉이 완성된 다음엔 화살을 만들어 끼워야 한다. 벽화에 그려진 대로 화살 양쪽엔 깃털을 달았다. 깃털은 비행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화살이 완성됐다. 화살의 길이는 보통 활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벽화에서 보여진 대로 사람 키의 절반쯤 되는 90cm로 설정했다. 이 화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관통력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실험은 2mm 함석판 석 장을 붙였다. 말을 타고 달리다 전방에서 쏜 화살은 정확히 함석판을 관통했다. 이번엔 함석판 5장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화살은 함석판을 관통했다. 그렇다면 실제 전투에서 적군의 갑옷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 스페셜팀이 복원한 가야 판갑을 관역에 올렸다. 화살은 정확히 판갑을 관통했다. 예,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그 접치는 부위에 그 유격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이게 튕겨 나가도 이런 부위나 이런 부위 정면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위는 바로 관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위 같으면은 바로 치명상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갑 안에 다른 보호대를 더 많이 대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온다. 고구려군이 보유한 화살의 위력이 확인됐다. 이것은 현대의 특수강 수준에 이르는 강도 높은 철 재련 기술을 보유한 결과였다. 무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화살촉이 오늘날의 강철과 같은 재료라니 쉽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이동의 고구려 유적지에서 발굴된 도끼는 이 화살촉보다 더 단단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구와 같은 수준임이 밝혀졌습니다. 도끼와 화살촉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철의 강도를 달리한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철의 기본적인 성분을 잘 알고 필요에 따라서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병기, 그러니까 철갑기병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 역시 갑옷 입은 병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갑옷 입은 병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병기를 보유한 뒤에 남는 문제는 전술입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과 늘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고구려로서는 이 다양한 전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을 겁니다. 이 전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삼실총의 벽화입니다. 자, 이쪽에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여기가 성벽입니다. 이 성벽 위에서는 보병들의 육박전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 성 밖에서는 긴 창을 가지고 있는 철갑기병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전쟁 중에 보병과 기병의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보병과 기병의 합동 전술 시스템입니다. 고구려를 막강의 그 최정예 군대로 만들 수 있었던 이 전술을 실전에서 어떻게 구사했었는지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과 기병이 합동 전술을 펼치려면 먼저 병사들의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고구려군의 보병과 기병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대행렬도에 나타난 무장병사 중 보병과 기병의 비율은 대략 3대1 정도. 이 행렬이 실제 전투 상황은 아니라 해도 당시 고구려군이 이런 비율에 따라 구성됐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투 상황은 전해지는 기록이 없다. 다만 대행렬도에 나타난 무기 체계를 통해 예측할 뿐이다. 먼저 평원전의 경우 공격부대의 맨 앞줄은 완전 무장한 철갑 기병이 맞는다. 그 뒤를 기동력이 있으면서 가볍게 무장한 경마 기병이 서고 다음은 창수들이 포진한다. 검수와 부월수보다 긴 창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칼을 든 검수와 부월수가 따르고 공격부대의 맨 뒤에는 궁수들이 배치된다. 가장 멀리 나가는 무기인 활을 들었기 때문이다. 출정 대열은 이렇게 구성됐을 것이다. 전투가 시작됐다. 창수의 명령이 떨어지면 먼저 궁수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적군과 아군의 화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병사가 철갑기병이다. 아직은 전투 초반, 철갑기병들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은 적의 전열을 흩뜨리기 위한 측면 기습 공격. 철갑기병이 적을 향해 돌진하는 사이 경마기병들은 기동성을 최대한 살려 적의 후방을 기습하게 된다. 기습 공격은 기병의 기본 전술이다. 기습이 성공하면 이제는 보병들 차례다. 하지만 여기서도 적 진영을 돌파하는 것은 철갑기병의 몫이다. 말이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적의 어떤 잘 정돈된 진영을 교란시키고 돌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약수리 고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중장 기병이
이 한열의 편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이 한열로 이 편대를 이룬 중장 기병단이 이 적진으로 이 돌파했을 때 돌파력이라는 것은 아마 엄청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그 이 잘 알려진 그 이 사례입니다만은 관창이 이 백제 그 5천 결사대한테 돌파할 때 보면은 이 개마병을 타고 이 돌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중장 기병이 어떤 그 돌파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면 치열한 육박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때는 기병들보다 근접전에 유리한 창수와 검수, 부벌수들이 전면에 나선다. 그러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퇴각하는 적을 쫓는 역할은 기병들의 몫이다. 고대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는 시점이 바로 이때다.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완전 쐐기를 박는 셈이다. 그러나 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투는 이와 양상이 달라진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그들의 점령지에 수많은 성을 쌓았다. 당시 중국의 성이 대부분 한 줄로 늘어선 일자형인데 반해 고구려의 성들은 촘촘히 여러 겹으로 세워져 있다. 하나의 성이 공격받으면 함락되지 않은 다른 성의 기병들이 다양한 전술로 지원할 수 있는 독특한 성체계였다. 특히 이화전선 같은 경우는 최전선이거든요. 몇 개의 중심성 내지는 큰 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성이라든가 요동성, 안시성, 권한성, 그다음에 해양방어체제인 비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6 내지 7개의 큰 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인 관련 체제를 맺고 있죠. 한 성이 침략당하거나 또는 공함당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 성들이 역시 유기적으로 다시 공격을 하면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645년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50만의 대병력이 거점성인 안시성의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2달이 넘도록 계속된 공격에도 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시성 주변 다른 성의 기병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당태종 군은 요동성 등지에서 60만 석의 식량을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각한 이후에는 식량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기병대에 의해서 적의 보급로가 끊겼기 때문에 당군이 어쩔 수 없이 퇴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군은 요하 중류 지역을 통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퇴각할 때는 요하 하류의 갯벌지대를 통과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군대가 요하 중상류 지역에서 당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쪽을 택하지 못하게 막았음에 분명합니다. 즉 고구려군은 성에서 보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을 오랫동안 붙잡아두고 기병들을 이용해서 적의 보급로를 끊는 이중의 작전을 펼쳤음에 분명합니다. 공격받는 성에서는 보병들이 지켜내고 다른 성의 기병들이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고구려군의 전술은 이렇게 진행됐다. 고구려가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50만의 친위 부대를 불과 수만의 병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곧 보기 합동 전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 합동 전술을 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병과 기병의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철갑 기병이 나서야 할 때라든지 또 궁수가 활을 쏘아야 할 상황을 제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보기 합동 전술은 쓸모없는 전술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니 자연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장수가 필요하고 또 이 전술을 소화해낼 병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안시성에서 2달이 넘도록 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끈질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그 용맹함과 투쟁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전쟁에 나가 굽히지 않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낸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고구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늘 무예를 연습했다는 증거는 벽화 속에 남아있다. 각저총과 장천 이로분 벽화에 씨름이 등장하고 무용총에는 오늘날 택견과 태권도로 발전한 수바키의 모습이 보인다. 안악 3호분의 수바키 역시 두 사람이 대련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다. 주변에 도끼를 든 시종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겨루기를 했던 모양이다. 무예를 익히고 겨루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구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중국 기록에도 언급돼 있다. 중국 후한서에 고구려 사람들은 기력이 있고 전투를 연습한다는 대목이나 걷는 것이 달리는 것과 같다고 적어놓은 것으로 봐서 고구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무예를 연습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라 전체가 무예 훈련을 중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기관 경당에서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글만이 아니라 활쏘기까지 가르쳤다. 고구려는 성립 시기 자체부터 멸망할 때까지 결국 중국 한족과의 싸움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초기 년간에는 중국 한족 세력이 세운 식민지 세력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주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상무 정신을 배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구려가 이 상무 정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는 주몽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조 주몽은 바로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다. 무예에 뛰어난 사람을 시조로 삼을 정도로 상무 정신은 고구려 정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강개토 대왕이 등장하는 그 시기쯤에는 한쪽으로는 이제 그 국조인 주몽에 대한 신앙을 전 사회적으로 전파시키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불교를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몽 신앙의 경우에는 주몽의 사당을 전국의 요지에 다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던 주몽 사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주몽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신앙이 실제로 그 고구려 역사 이후에도 오늘날의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왕조들은 그와 유사한 시조 전설을 다 채용하고 발전시킬 정도로 그 지역에 끼친 영향이 컸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 정신은 덕흥리 고분 벽화 마사희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젊은이들이 장대에 표적을 꽂아놓고 말을 달려 쏘아 맞추는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이들 옆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까지 있다. 오락 시간조차도 무예 연습으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구당서엔 고구려가 30만 명에 이르는 대병력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6세기 고구려 인구가 대략 350만 명.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는 20% 정도인 70만 명 선이었다. 그런데 30만 명을 동원했다면 성인 남자의 반수가 전쟁에 나간 것이다. 고구려는 이 사회적으로 다른 모든 어떤 그 요소보다도 군사적인 측면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것은 고구려가 한해 군현 세력을 몰아내면서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이후 국가적 발전 과정에서도 중국 세력이나 또는 선비와 같은 어떤 북방 족속하고의 대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국가적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 따라서 고구려는 어떤 그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적인 측면을 사회 전체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국가였던 고구려의 초기 문지기의 모습은 관리나 시녀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군사력이 크게 성장한 4, 5세기 문지기의 모습에 강한 힘을 표현한 역사가 등장한다. 심지어 철갑으로 중무장한 병사의 모습까지 나타났다. 고구려가 얼마나 힘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숱한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1500년 전 동아시아에서의 고구려 성장은 이렇듯 튼실한 상무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행렬도 속엔 고구려 사람들의 이런 처절한 고민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말에게 갑옷을 입히고 세계 최초로 기병들에게 모신을 신겨야겠다고 고안해낸 사람들, 무기별로 편제된 보병과 함께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낸 것이 고구려입니다. 그러한 군사력이 5세기 초 광개토대왕의 대원정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은 곧 군사력입니다. 따라서 온 나라의 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무기를 만들고 병사들을 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결국은 나라 전체로 보면은 기술과 자원 개발을 서두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경제력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역시 그 과정을 밟습니다.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통합하고 고구려적 전통과 세계관으로 융화시켜 나갑니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대제국 고구려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가 이를 생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